네, 지금부터는 새해 부동산 전망 살펴보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. 자,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 모셨습니다. 자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들어오는 길이 좀 먼셨죠? 네네. 자, 올해 부동산 전망을 네. 좀 간단히 간추린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? 한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불역지전이란 말이 있는데요. 네, 좀 변형해가지고 불역지하.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거스를 수 없다. 하락을 거스를 수 없다. 네, 일시적 반등이 있겠으나 제가 볼 땐 대세적으로 좀 하락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어떤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봐야 될까요? 역시 금리죠? 네, 금리도 중요한데다가 또 주택 가격이 또 대한민국 평균 소득 2인 가구 이상의 평균 소득 대비 좀 부담할 수 있는 임계점을 이미 초과했었습니다. 네. 그런 데다가 이제 금리 인상까지 겹쳐지니까 그 부담의 어떤 부담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됐죠. 증가하니까 더 주택 매수가 이제 줄게 되겠죠. 네. 그게 이제 거래량 절벽으로 나타나는 거고요. 기준금리 추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네. 저 그래프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. 빠르기도 정말 빨라요. 예. 네.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속도입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특히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런 고금리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연끌 투자했다가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. 맞습니다. 자,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뭐 이런 개념이 있던데 네네. 이건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? 일단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LTV 50 정도 기준을 해가지고요. 중위 가구, 2인 가구 이상의 중위 가구 평균 소득의 소득자가 중위 가구, 중위의 주택 가격이 있잖아요. 네. 그 주택을 이제 구입할 때 부담하는 어떤 이 원리금의 상한의 비율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그 수치가 100이면은 소득의 50% 정도를 이제 25%를 지급하는 게 되고 200이면 이제 50% 정도가 소득으로 네. 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3분기죠. 작년 3분기 말 결과가 나왔는데요. 그 결과가 214를 찍었습니다. 연말에. 서울이 그렇더라고요. 예, 214면은 50 한 4%까지 됩니다. 그러면 네. 주택 구입 부담 원리금 상한만 54%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생활도 해야 되고 교통비 빼면 사실 가처분 소득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는 거죠. 그렇겠네요. 그 얘기는 결국은 주택 가격이 좀 가격 임계점을 좀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한 상황이 돼 있는데 네.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다고 좀 봐야 될까요? 일단 지금 말씀드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적정선,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의 뭐 30%나 40% 이렇게 부담할 때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나 마음이 생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현재 주택 가격이 말씀 올린 것처럼 좀 높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또 금리 인상이 또 겹치면 금리 인상이 추가되면 이제 또 부담이 더 늘어나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택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약하다.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은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안에도 또 똑같이 좀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게 좀 합당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네. 침체로 가는 초입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? 이미 초입은 넘어선 건가요? 초입을 이제 증명됐죠. 저번 하반기죠. 작년 하반기 동안 좀 급락했잖아요. 주택 가격이. 그래서 일단 초입을 돌파했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하락장으로 들어선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이 좀 판단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본격적인 하락장에 접어들었다. 네네. 하긴 국토부 장관도 40%는 떨어져야 된다 이런 발언도 있었으니까요. 예, 작년에 모 일간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속도가 문제죠. 뭐 우리가 아시겠지만 돈이라는 것이 뭐 1년 동안 400원을 갚는 거하고 뭐 3일 만에 갚아라는 거하고 당연히 네.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짧은 시간에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연착륙을 위해서 하락은 뭐 원희룡 장관 얘기하신 것처럼 연착륙에 대한 이제 경제 위기나 어떤 뭐 탈이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정부가 뭐 애를 쓰고 있는데 아까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를 거스르기에는 좀 역부족일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역별로도 좀 온도차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오르는 건 수도권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네네. 산이 높으면 당연히 골이 깊겠죠. 그렇죠. 지역은 어떻습니까? 지역별로는 이번 연도에 또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요. 네. 전국에서 176개 시군구를 갖다 공표를 하는데 174군데가 다 하락입니다. 네. 그리고 상간 벽지에 있는 뭐 상주라는 곳, 그곳만 이제 상승인데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이 좀 많아요.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6년치의 입주 물량이 2년 만에 다 나와요. 쏟아져 나와요. 또 그리고 수원도 올해 한 13,000가구 나오고 서울 강남 3구도 송파구 빼고 강남 서초 작년 대비 한 3-4배가 나옵니다. 네. 물량이 한 1년 해가지고 내년 1월까지 하면 한 10,000가구 이상이 나와요.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전세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아서 역전세가 나고 있는데 또 물량이 또 엄청 나오게 되니까 역전세 현상은 좀 더 심화될 것이고 그러면 그건 이제 당연히 또 매매 가격에 또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겠죠. 네. 안 좋은 요인만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. 네네. 최근에 왜 빌라 사기도 굉장히 좀 네네. 시끄러웠는데
그러니까 부동산도 유형별로 조금 다릅니까? 아니면 유독 빌라가 뭐 이런 겁니까? 유독 빌라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전세 대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? 젊은이들이 좀 많이 피해를 보는데요. 정부에서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시 가격의 140%, 150%까지 대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계산해 보시면 공시 가격이 한 60, 70%니까 150%를 계산하면 거의 매매 가격이랑 똑같게 되거든요. 그렇네요. 그러니까 대출을 매매 가격 수준으로 하니까 공인중개사나 빌라업자 나쁜 분들이 청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갖다가 좀 유혹해가지고 그걸 이제 좀 매기는 꼴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이걸 또 정부가 만약에 공시가격을 좀 낮춘다라면 대출 금액을 그러면 이제 사고가 터져도 부담이 덜할 텐데 그걸 이제 정부가 좀 방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젊은이들을 좀 생각한다라면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좀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대출 제도 자체가 전세 시장을 왜곡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네, 측면으로 대출을 봐도 적게 해주면 사고가 나더라도 그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보통 70%의 낙찰이 되니까 네. 원금 보증이 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기나 어떤 뭐 이렇게 손해 볼 수 있는 확률이 줄게 되겠죠. 그렇죠. 사기범들도 그걸 노릴 이제 유인이 좀 더 네, 줄어들기도 할 거고. 맞습니다. 예. 원희룡 장관 발언 보면 규제 완화책 내놓겠다는 말이 계속 네, 지금 네. 나오는데 네. 구사할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일단 뭐 작년에 여러분 많이 보신 그 규제 완화 있지 않습니까? 규제적 푸는 것들.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서울 성남, 하남하고 저 과천, 광명 네 군데 경기 남았잖아요. 그리고 서울의 일대 중에 이제 노도강이라고 하죠. 그쪽 쪽이 하락폭이 좀 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연착륙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좀 풀어주지 않을까. 심하게 나가면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풀 수도 있고. 그래도 제가 볼 땐 뭐 일시적 반등이나 심리적 긍정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물론 이제 하락폭을 둔화하는 속도 그 효과는 있겠지만 대세 하락에는 이제 그걸 거스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네. 예. 근데 대통령이 조선일보 한 인터뷰에도 그런 대목이 좀 있던데. 네. 그러니까 세입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다주택자들 세금 부담을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. 이런 발언도 했고.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좀 상위 10% 위한 대책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말씀하신 게 한 면만 보면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아이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발톱이 다쳤다고 축구를 못 뛰게 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게임을 떼야 되는데 그런 꼴입니다.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거는 원래 있는 주택이 줄지 않습니까? 그분들이 안 사시더라도 지금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중인데 굳이 안 산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? 전혀 문제가 없죠. 그래서 원래 이 임대주택 사업제도는 경기가 불황일 때 우리 건설사들이 지금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건설사들의 미분양에 대해서 자금이 많으시니까 그걸 좀 매입해 주고 그 대신에 공익적인 요인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으니 정부에서도 혜택을 양도세 감면 이렇게 서로 호환돼 가지고 좀 윈윈해야 되는데 이건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. 기존 주택에 대해서 지금 임대사업자 제도를 던지면서 임대 시장이 안정이 된다. 이건 좀 어불성설이죠. 네. 엄밀히 말하면요. 네. 그러면 뒤탈 없이 연착륙을 시키려면 네, 네. 어떤 정책이 좀 시급하다고 보세요? 일단 지금 보면 다주택자 위주로 뭐 자산가 위주로 좀 대책이 많이 나왔잖아요. 제가 볼 때는 역으로 말씀드릴게 예를 들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에서 좀 매입을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좀 임대해주는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또 취득세 있지 않습니까? 무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를 갖다 과감하게 전액 면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좀 더 독려한다라면 그게 이제 진짜 국민과 서민을 위한 방향인데 그런 부분은 좀 적어 보입니다 이번 대책에서. 물론 정부의 의지나 뜻은 알겠지만 이왕이면 균형 감각 있게 자산가도 위하지만 또 무주택자나 서민들을 위해서도 같이 정책을 균형 있게 한다라면 국민들이 아마 공감하고 박수 칠 겁니다. 네. 예. 그러니까 금융 정책이나 이게 복합적으로 잘 좀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금리가 이렇게 비싼데 무주택자 세금 안 매길 테니 집 사시오 이런다고 사진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렇습니다.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집값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대책을 던졌어야 되는데 네. 좀 너무 빨리 던졌습니다. 제가 볼 때.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나중에 쓸 카드가 좀 줄었다는 데서는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의 의지는 국민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뭐 그런 한쪽 면도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 있던데요. 네네네. 교수님이 좀 주목하시는 거는 어떤 게 좀 있습니까? 일단 뭐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완화들은 다 아실 거고요. 일단 무주택자들 이제 청약제도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귀에 좀 들어오실 텐데요. 이 추첨제를 좀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. 네. 85제곱미터 초과의 부분은 80%까지 최대 추첨제를 둘 수가 있고 그리고 이하에는 이제 60%까지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확대를 한 거죠. 청약의 어떤 미혼 청년들도 또 확대도 하고 이래서 일단 예전에 사각지대라는 분들 주택을 마련하기 이제 힘든 분들이 요번에 이제 기회가 좀 많이 생겼어요. 다만 문제는 이제 분양가가 문제겠죠. 네. 분양가가 국민들이나 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에서 잘 좀 조정하고 제어를 한다라면 그게 뭐 좋은 효과를 뭐 결과적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. 네. 자,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네. 무주택자가 집 하나 사볼까 싶어도
올해 안에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단 집값이 워낙 비싸고요. 부담 능력의 수준이 좀 한도를 넘어섰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조정은 필수적이고 그 조정이 있은 다음에 그 뭐 파월 장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금리가 좀 인하하고 물가 잡히고 그 뒤에 살아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주택 서민 여러분들이 뭐 급하게 지금 시장을 볼 것이 아니고요. 이 부동산 시장 한 번 하락하면 최소한 3년에서 뭐 6년 정도 가니까 그 장기적으로 대하시면서 이제 천천히 자산 관리 잘 하시면서 접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올해 안이 아니라요. 3년에서 6년이라고. 네, 앞으로 네. 3년은 내려가는 겁니다. 이런 최소한.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올해 아니라도 이제 폭락이 좀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. 네. 예를 들면 인천 송도 지역이 좀 많이 내려갔거든요. 그럼 분양가라는 게 시세에서 맞춰가지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시세 80% 90%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다가설 수 있는 가격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뭐 올해라도 가셔도 되지만 나머지 아직 덜 조정이 있는 곳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. 네. 금리 상승은 아마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될 텐데 네. 바로 찍고 내려오지 않을 거거든요. 좀 그렇죠, 팽팽하게 그렇죠. 유지가 될 네, 거니까 맞습니다. 자금 동원도 뭐 쉽지 않으실 거예요. 네. 자, 정부에 아까 좀 요청하고 싶으신 건 말씀하셨고 네. 특히나 제일 그런 거는 역시 저소득층 아니에요. 그 반지하 네, 침수 맞습니다. 사건도 지난 네, 여름에 맞습니다. 있었고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좀 제안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? 일단 뭐 이번 사건 때문에 저번에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반지하층 대해서 뭐 1,000세대 정도 매입 계획을 잡았는데 네. 실현성이 없어서 진도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미분양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매입을 하고 왜냐하면 부도나는 현장들에 대해서 원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건설사도 부도는 안 날 것이고 네. 그럼 저렴하게 매입을 한 상태에서 국가에서 재정을 조금만 지원해도 현재 그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시는데 큰 재정 부담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이제 공공 매입 임대를 좀 확대하는 정책이 좀 확대되면은 제가 볼 때는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취약계층이 지금 어려운 시대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특히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어떤 주거 안정이라는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. 네.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신데 주택을 갖다 결국은 못 갖게 되면 또 처리하게 되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사업도 사업이지만 주택에 대한 어떤 보존도 좀 지원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네. 볼 때. 예. 공공임대, 매입형 공공임대 이런 제도는 원래 있는 거잖아요.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. 맞습니다. 예, 네. 예. 자, 저소득층에게도 좀 따뜻하게 군부를 좀 떼주는 그런 정책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. 자, 한문도 교수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새해 첫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내시엔 사사건건.